규제 이후에 이제 한 달 반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동향이 어떤지, 그래서 정말로 많이 먹혔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아주 재밌게 어저께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이 지금 6.27 대책 이후 그리고 지금 현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판단을 해줬습니다. 평가를 했고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연구원들, 학회들이 데이터 가지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오늘 그 자료까지 함께 말씀 나누고, 그리고 말미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것까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력한 주택 공급책 없으면 4분기 서울 집값 급등 가능성. 자, 이게 어저께 기사입니다. 25년 8월 6일 기사고요. 주사년 주택산업연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국회에서 부동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에서 이 규제 이후에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이 팩트가 체크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아주 흥미진진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포인트만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게 페이지 수가 한 1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근데 이거까지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중요한 거 딱 몇 장만 압축해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골자가 이렇습니다. 6.27 대책 규제로 잠시 진정 국면, 역대 투기 억제 대책 약발 3개월, 6개월밖에 못 갔다. 요것도 요 기자가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공급책 안 나오면 매매 수요가 자극될 것이다. 경기 활성화 맞물리면 가격은 폭발할 거다. 네, 그러니까 약간 걱정되는 측면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써머리가 많죠. 25년 집값 서울 상승, 지방 하락 전망. 여러분 이게 우려했던 내용이죠. 이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25년도의 집값은 서울은 상승하지만 지방은 하락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황 고려한 정책 처방이 절실한 때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아주 이 기자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간 주택가격 변동률 추이예요. 예. 그리고 올해 전망치를 주사년에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예. 22년도, 23년도는 다 뭐라 그래요? 약간 상승 기류가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빠진다라고 모든 지역, 서울과 수도권과 전국과 지방을 봤을 때 모든 지역이 이렇게 조정 국면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6.27 규제가 있는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25년도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이게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런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전문가들이 상승한다. 예, 이게 이 제야에 있는 이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들의 어떤 목소리도 그렇고요. 산업연구원에 있는 이런 연구자들도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이렇고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 수도권을 눌렀기 때문에 지방이 좋아질 것으로 우리 또 기대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한데, 그러나 전국으로 봤을 때는 하락을 면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지방은 그 와중에 하락을 더 견인할 거다라는 이 그래프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고요. 앞으로 어떠한 규제가 강력하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규제들에 따라서 상황은 또 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필두로 나왔던 그 강력한 6.27 대책, 그 대책은요,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못했구나. 그러나 약간 쇼크는 줬구나 라고 지금 한 달 반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간단한 서머리를 들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산업연구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제가 방송에서도 자주 보여드렸던 거지만 또 이렇게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1기 신도시 첫 입주. 아우, 예, 여러분 91년도 분당이네요. 아, 이때 분당 갔어야 되는데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일산 가지 말고 3번 가지 말고 분당 갔어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이때였고요. 근데 이때 이제 1기 신도시가 첫 입주가 시작되면서 어때요? 공급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김영삼 정부까지도 김대중 정부까지도 부동산에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공급과 맞물려서는 이 부동산이 항상 잡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통계까지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마찬가지죠. 공급 물량이 많지는 않았는데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이 갑자기 조정받다가 갑자기 또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우리가 그 사이클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공급 물량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죠. 그리고 엄마들이 좋아하는 어디? 강남권, 수서권 이런데 그런데 공급 물량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짜투리 땅 쓰지 못하는 땅들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새로운 건축법으로 그런 것들을 다 건축을 해서 공급 물량을 최대 늘리기 위해서 그때 이런 정책들이 펼치면서 부동산이 잠깐 조정을 받는 시절을 겪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보더라도 규제가 주는 것은 가격을 안정화시키지 못했고요. 공급은요, 가격을 안정을 해왔었다. 우린 이 역사만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근거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폭등하게 됩니다. 예. 윤석열 정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고,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몰랐죠. 근데 오르는데 이게 스물스물, 특히 마용성, 강남 3구 이런 데 위주로 조정받았던 가격들이 너무 급격하게 또 상승하게 되면서 이재명 그 사이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이거를 계속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규제까지 오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그동안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만 여러분들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요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주택시장 영향 요인과 시장 전망 해가지고 한 페이지로 아주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자, 여기 뭐라고 나오죠? 맨 파란 줄에 보면 30세 도달 인구 및 결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공급 부족이 누적되고 있다. 공급 물량이 너무 없는데 이게 지금 첩첩산중 누적되고 있다. 그리고 또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이면 사람들이 대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5억, 10억을 대출 일으키는 게 맞나? 나 너무 부담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금리가 하락할 것을 계속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우리만 그런가요?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집값 상승 압력이 자꾸 축적되고 있다. 한 줄로 요약하면 걱정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춰져야 조정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전한 궤도의 가격을 좀 끌어내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요인들이 지금 너무 많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통계를 냈는데요. 경제 성장률 작년보다 악화됐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이요. 22년도에는 2.6%. 여러분 글씨 잘 보이나요? 너무 작은가? 좀 확대해 줄까요? 자, 저는 이게 폰이 노트라서 굉장히 크게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 작은 핸드폰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확대 좀 해볼게요. 자, 22년도에는 2.6% 상승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23년도는요. 1.4%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1년에 2%는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24년도에 어땠나요? 2% 겨우 유지했습니다. 25년도는요. 안 좋았어요. 0.8%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정부 이슈가 좀 있었죠. 탄핵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새 정부 출범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기는 한 상황인데요. 올해가 이제 끝나봐야 이 결과를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일단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반반입니다. 성장할 것 같다. 아니면 아직까지는 내년은 몰라도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건데요. 어쨌든 불안하다라는 거죠. 시장 상황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불안한데 내수 경기도 안 좋고 불안한 상황인데 주식도 삼성 또 한참 좋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또 이슈 터지면서 또 조금 더 내려가고 여러 가지 지금 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 금리를 어떻게 올립니까? 금리를 어떻게 올려요, 여러분?
예, 경제 성장률 악화. 이게 근데 더 악화가 되면은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하락하게 됩니다. 하락하게 되지만 양날의 검이죠. 예, 금리를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높여요? 소상공인들 더 힘들으라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놔둘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정금리, 그러니까 고정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하고 그죠? 기준금리는 다른 거죠.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시장금리도 같이 올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안 좋으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예요, 기준금리가.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원래 3%로 여러분들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시장금리,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금리를 2.5로 막 정부에서 압박을 해서라도 낮추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랑 전혀 상관이 없이 움직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또 본다 그러면 밑에 줄에 나와요. 여기 금리, 주담대 금리 나오잖아요. 예. 금리를 하향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22년도에 몇 프로였어요? 4.24%였습니다. 이 마우스 보이죠? 여러분 손바닥. 23년도는요? 4.37. 24년도는 3.9로 뚝 떨어뜨립니다. 왜? 내수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미국도 내렸고요. 자, 25년 5월에는 3.9. 지금은 더 낮출 것 같아요? 올릴 것 같아요? 네, 낮추면 또 부동산 견인할까봐 낮추지 못하고, 그러나 내수 경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다 상승 요인이 될 만한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챕터 볼까요? 주택 수요입니다. 기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자료예요. 한번 보세요. 30세 도달 인구가 왜 이걸 기준 잡냐면 30세를 도달하면서부터는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이 는다고 합니다. 이 환경도 그렇고요. 주변에 결혼하면은 일단 집부터 알아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집을 사서 출발하는 친구랑 아닌 친구랑 또 많은 걸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이게 맞거든요. 30세 도달 인구가 17년에서 21년 연평균 67만 명. 근데요, 22년에서 25년 연평균은요, 64만 명이나 늘어났어요. 이때보다는 이때 아이들이 더 많이 출생했었다는 얘기죠. 그 아이들이 30세에 도달하는 인구수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30세 도달하는 이 인구수가 많을수록 새로운 이 부동산 시장에 매수 수요자가 이만큼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연평균이에요, 여러분. 이게 17년도부터 21년까지 67만 명이 아니라 1년에 67만 명씩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때는 더 심각하죠? 어떻게 됐어요? 74만 3천 명이 매년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이렇게 느는데 공급이 없잖아요. 우리 그동안 얘기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요, 더 재밌는 건요, 결혼 건수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22년도에 19만 2천 건에서 23년도에 19만 4천 건으로 오히려 늘었어. 24년도요? 더 늘었어. 22만 2천 건으로 늘었어요. 근데 25년도 어떻게 됐어요? 웜에 더 늘었어. 23만 3천 건이나 늘었어요. 이 사람들 뭐가 필요해? 여러분, 결혼해서 원룸 살아요? 아니잖아요. 네. 이게 지금 30세 도달 인구도 이렇게 매년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결혼 건수도 인구가 뭐 감소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결혼하고자 하는 수요가 이렇게 매년 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 이번에 지금 분양 물량이 몇 개라 그랬죠? 올해? 2만 9천 개밖에 안 돼요. 내년은요. 10,000 건도 안 돼요. 9천 건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1년에 몇만 명이 는다고요? 1만 명이 느는 것도 불안한 건데 74만 명씩 늘고 있다니까요? 30대 도달 인구만 해도. 예? 그러니까 30세 이후에 우리 나이 때는 이미 지금 당연히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수요층인 거고 새로 진입하는 여러분 70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수요가 물량이 약간 극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서울로 따지면 전국이니까 전국.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국이에요. 근데 서울로 따지면 그래도 안전하게 하려면 1년에 10만 건 정도는 부동산이 새로 탄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2만 9천 개고 내년에는 10,000개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동안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공급 물량이 많았던 노태우 정권 때 예,
이명박 정권 때 조정됐었잖아요. 부동산 잘 보합했잖아요. 예. 가구 수가 또 증가해요, 여러분. 인구 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구 수예요. 여러분, 똑같은 인구여도 30년 전, 50년 전보다 지금이 가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 알죠? 왜요? 옛날에는요, 우리 때는 결혼해야지 분가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분가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기억나잖아요. 우리가 그래 어렸을 때 기억나요? 예. 대학교 친구 중에 혼자 자취한다 그러면 그렇게 부러웠잖아, 우리는. 예? 지금 요즘 대학생들 봐봐요. 예, 오히려 부모님이랑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자취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캥거루족이라 그래. 옛날보다 지금이 가구 수가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까요? 줄까요? 늘 수밖에 없어요. 이미 통계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다니까요? 고민할 게 있어요? 예? 가구 증가가 17년에서 21년 동안 연평균에 43만 7천 가구가 늘었어. 연평 1년에 가구 증가가. 그나마 이건 좀 줄었네, 그죠? 22년에서 24년까지는 32만 5천. 근데요, 10만 명만 늘어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그죠? 22년도, 예? 등록,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 우리 내국인도 이 정도인데, 등록 외국인도 급증하고 있어요. 뭐 한류다 뭐다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지방대학교 여러분들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나 이렇게 걱정되지 않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충청도에 경매물건 때문에 조사하러 갔다가 되게 이름 없는 대학교였어요. 근데 여기가 학생 수가 많대요. 알고 봤더니 베트남에서 자매 결연 맺은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 1000명씩 올라온대. 1000명씩.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학교 그러면 유학 와가지고 수업 듣고 다시 고향으로 갈까요? 아니요. 거기서 다 일자리 찾는데. 그러니까 충청도 그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1시간이면 세종을 간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학교 공부하고 학교 학업이 끝나면은 세종으로 가서 알바하고 온대. 예. 그 학교에요, 기숙사에서 3개월 의무 살아야 된대, 의무로. 그 기숙사비도 싸대. 근데 아이들이 3개월만 딱 의무로 살고 밖에 나오면 월세가 비싼데도 나와서 산대요. 왜냐면 그래야 알바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럼 알바를 하면 큰 돈을 버니까 여기에 월세 주고도 나머지 돈이 어마어마하게 베트남에서 큰 돈이기 때문에 거기 돈을 주고도 본인이 너무 큰 돈을 저금하니까 무조건 3개월만 의무로 살고 나온대요. 네.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등록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대요. 20년에 114만 6천만 명, 22년에 어머, 199만 명. 예? 24년엔 조금 줄었네요. 그죠? 199만이었는데 142만. 대전 인구 규모와 비슷한, 대전의 인구 수가 142만이래요. 여러분, 등록 외국인이 급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봐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데이터예요. 자, 20년도에 114만 명이 늘었는데, 그 이 114만 명이 다시 21년도엔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아니요. 거의 정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유튜브나 PD수첩 보셔서 아시죠? 외국인이 우리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한국에 오면은 어때요? 정착하려고 하잖아요. 예. 이 국민 뭐라 그래요? 시민권인가? 이거 따내려고 일부러 혼인신고도 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떠났냐고. 있잖아요. 누적되게 우리 내국인이 아이를 출산한 거랑 다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어디 살겠어요? 아파트에 살까요? 아니요. 원룸이나 빌 다가구 빌라 이런 데 살겠죠. 근데 22년도에 199만 들었어. 이분들 갔어요? 안 갔다니까요? 계속 누적되는. 실제 우리 내국인은 조금 줄었지만 출산율도 저조하고 외국인까지 따지고 가구 수랑 이런 걸 다 비교했을 때 항상 공급은 모자르다는 거예요. 모자르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게 얼마나 시급한지 이번 정부가 어저께 이렇게 산업연구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되게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 세미나 잠깐 봤거든요. 이렇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흘려보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아,
서울은 불패구나 진짜. 이걸 또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밑에 챕터에 뭐라고 나와? 아, 이제 할 거 많은데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쓰네요. 그죠? 어떡하나? 그죠? 주택 공급 부족하죠. 예? 이게 근데 누적됐대. 지금 인허가 물량이 17년도에서 21년까지 연평균 54만 호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이때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요, 22년도에서 24년도 이때는요 연평균 46만 호밖에 없어. 인허가 받는 물량. 그럼 여러분 봐봐요. 인허가를 받았다고 무조건 건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비가 오르고 완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착공까지 들어가는 물량은 거의 또 없는 경우가 많아요. 봐봐요. 17년도하고 21년도에는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54만 호가 인허가를 받고 52만 호가 진짜로 착공을 했어요. 공사 시작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하다가 스톱한 데도 많아요, 지금. 근데 22년도, 24년도 어땠어요? 자이언트 스텝 터지면서 부동산 조금 안 좋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허가는 46만 호의 물량을 받았는데 실제로 착공이 들어간 건 31만 호밖에 안 된다는 거였죠. 예, 이거 나오죠. 빨간색으로 뭐라고 나와요? 3년간 24만 호가 부족했대요. 착공은요. 착공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준공 물량이 중요하죠. 준공은 뭐예요? 이미 다 이제 완공이 돼서 인허가 받아서 이제 사용 승인이 난 건물. 그러니까 진짜 이제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물건, 그건 얼마나 부족할까요? 100만 호 정도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공급 부족인 상황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 상승 요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주담대 금리 아까 잠깐 얘기했죠. 어때요? 금리도 지금 인하됐잖아요. 미국도 더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요인들로만 보더라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예, 이렇게 발표가 나온 거예요. 아 여러분 여기 금년 집값 전망 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설문을 한 내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주택학회 또 이사님들 69분 또 이런 식으로 여쭤봤다고 하는데 저는 상승 전망에 한 표를 보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이거대로 움직였던가요? 예, 그렇진 않죠. 예, 틀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나 이재명 정부에서 또 어떤 강한 규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심각할 정도로 이런 거 나오면은 진짜 잡힐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신규 대출만 막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 받은 것도 갑자기 규제해 버리는 거예요. 예. 재계약 당시가 되면은 안 되게 해버리는 거죠. 약간 왜냐면 이재명 정부라면 그런 것도 강단 있게 할 사람이에요. 예. 아무 한쪽에서 돌을 던져도 예,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정부 입장 그렇게 강력한 거 나오면 잡힙니다 사실. 아니면 진짜 주택거래 금지구역 해가지고 일부를 막 그렇게 해서 아예 거래 못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예. 자, 그런 게 나오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에서 전망한 거예요. 요건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금년 집값은 어떻다? 상승할 것이다 25%, 하락할 것이다는 31%. 보합 그냥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그널이 79%예요. 69%. 그럼 내년은요. 상승할 것이다가 54%예요. 이건 뭐까지 본 거예요? 지역선거까지 본 거잖아요. 보합세는 30%고요. 84%의 긍정 시그널이 확 올라갑니다. 내년은 뭐라 그래요? 하락할 것이다가 16%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28년까지 수요 동향 여기도 중요하죠. 28년까지 연간 30만 명 이상 활동 인구가 순수하게 증가한대요. 주택시장 진입 인구는요. 22년에서 28년까지 연평균 몇 명? 73만 2천만 명. 1년에 73만 2천만 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네? 여러분, 헬리오시티가 1만 가구가 안 돼요, 여러분. 9,500세대입니다.
근데 만 가구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헬리오시티 가보셨잖아요. 근데 뭐예요? 연평균 뭐라고? 70 곱하기 73. 73만 명이 1년에 증가한다니까요. 자, 올해 73만 명이 증가했어. 그럼 이분들 또 딴 데 가요? 안 가잖아요. 내년에 또 73만 명이 누적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에? 30세 도달 인구, 사망 인구 추이 나오잖아요. 사망 인구 수는 늦어. 30세 도달 인구가 약간 줄긴 하다가 또 느네. 막 줄다 늘다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사망 인구 수보다 30세 도달 인구 수가 월등히 높죠. 언제나 높죠. 그러니까 항상 통계적으로도 주택수가 이렇게나 많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나 많이 부족해. 근데 지금도 이게 왜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때로는 폭락론자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좀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죠? 자, 큰일 났네.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대충 뭐 그런 뭐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고요. 되게, 요거 하나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보세요. 독신 가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한대요. 독신 가구가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대요. 24년 말 총 가구의 35.8%. 네? 2030년은요, 여러분, 38.6% 예상한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독신 가구, 근데 요즘에 독신 가구가 내가 좀 자본금이 부족하면 원룸에 살지만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1.5룸, 투룸에 살아요. 예. 이게 수요가 끊임없이 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혼 수도 매년 증가한대요. 이혼 수가. 근데 아주 재미난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게 인터넷과 SNS 발달 때문에 그렇대요. 예. 왜요? 너무나도 쉽게 도청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고, 너무나도 쉽게 위치 추적부터 해가지고, 뭐,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는 뭐, 서로 동의를 안 해도 막,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맘카페에다가 그걸 퍼뜨렸대요. 한 달 구독료가 50만 원이래. 근데 구독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편한테 핸드폰에 뭐 아무것도 안 깔아도 된대. 몰래 할 수 있대요. 도청 장치부터, 뭐, 위치 추적도 완벽하게 한대. 예. 실시간으로 주변 소리도 막 들을 수가 있나 봐요. 어마어마한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아날로그 전화기 있던 시절에 결혼이, 물론 이제 그 당시엔 좀 더 가부장적인 세상이었고, 지금은 좀 또 달라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요즘에, 그래서 이혼 중과세가 또 그렇게 그 원인 때문에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만큼 가구 수가 또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동산에는 그 모든 것들이 증가의 상승 요인이 되는 거예요? 하락 요인이 되는 거예요? 상승 요인이 된다라고 지금 또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청년 독신 가구의 주택시장 참여가 또 증가하고 있대요. 계속 증가하는 것만 나오고 있어요. 또 뭐라 그래? 외국인 가구와 외국인 주택 매입이 증가하고 있대요. 등록 외국인이 증가하고 이들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서 주택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성장할 나라인가요? 아니면 더 꼬꾸라질 나라인가요? 성장할 나라잖아요. 외국인들이 더 증가할까요? 줄을까요? 증가할 거예요. 근데 수도권의 집값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그죠? 도전하세요. 네. 우리 베프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도전하셔야 돼요. 지금 고민하면 안 돼. 머뭇거리면 안 돼. 지금이 기회니까 차라리 이렇게 애매하고 흉흉할 때 사놔야 돼요. 네? 제가 지지난주 세미나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단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서울권 낙찰받고 요 시장 잘 흉흉한 거 지나고 나면 내년 지역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장을 맛보게 될 거고,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것들 더 완화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은 갑자기 급상승하는 상황이 또 벌어질 거라고. 이거를 시장에 맡겨서 아파트 가격 오를 때 빌라 가격도 오르게 놔뒀어야 되는데
갑자기 126%로 보증 비율 낮춰버리면서 빌라의 가격을 아주 그냥 조종하는데 큰 견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그렇게 눌러놨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우, 역시 빌라는 위험해. 아파트 봐봐. 아파트는 올랐는데 빌라는 아직 많이 눌려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공급 동향과 전망인데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그래프 보여줘서 아시잖아요. 예. 이거 뭐 또 설명하려면 또 너무 많을 것 같고요. 최근 주택 공급 감소의 원인 해가지고 나옵니다. 주택 시장이 침체돼 당연하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지어봤자 건축비 너무 오르고 땅값에다가 최하 이상한 지역에 분양을 한다 해도 그래도 한 13억, 15억에는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 5년 된 아파트도 4억밖에 안 하는데 이제 지어진 아파트를 15억에 분양하면 누가 사겠냐는 거예요. 건설사 입장에선 무리하게 분양이 안 될 건데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침체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도 폭락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왜? 건설 경기가 살아야 내수 경기가 사니까. 이해되시죠? 에? 금융 조달이 애로하기 때문에 PF 대출이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았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이거를 진짜 건축도 하지 못하게 하고 다 이렇게 막을까요? 아니,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네? 저번에 이제 우리 그 애널리스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최상욱 교수. 네, 최상욱 교수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 데이터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저도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거는 최상욱 교수한테 이따가 잘 물어보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진짜로 15%가 가격이 빠지면 대한민국 망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15%까지 빠질 일은 없는 거네? 당연하죠. 대한민국의 개개인의 자산의 80%가, 그러니까 물론 부자들은 주택에 투자하는 돈이 별로 되지 않아요. 근데 부자가 몇 명인데 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90몇 %의 인구가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의 80%가 있는데 거기에 15%만 빠져도 대한민국의 자산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GDP뿐만 아니라 다 무너지는 거죠. 굉장히 큰일 난대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빠지길 희망할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네? 여러분 뭐 설명할 건 많았는데 이게 이렇게 앞에서 길어질 줄 몰랐어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서울 아파트 빌라 매매 기준 거래량입니다. 7월 726,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언제죠? 627 대책이죠. 죄송합니다. 627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건입니다. 9,000건 한 달에, 뭐, 요랬는데, 24년도고요. 근데 24년에 비하면 25년도인 올해 2,900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627 대책 이전에는 11,900건이 거래됐었어요. 근데 627 대책 터지고 나서 서울입니다. 이거 어떻게 됐어요? 2,900건으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여러분 진짜 많이 준 걸까요? 에?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테 터졌을 때 여러분 서울 아파트 그때 거래량 몇 개인 줄 알아요? 에? 900건이었어요. 900건 한 달에. 한 달에 900건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2,900건이에요. 이게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진짜 비싼 거는 조금 거래가 줄었어요. 문의도 줄고 맞아요. 지금 문의가 없대요. 맞아요. 근데 6억만 대출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아직 서울에 여기저기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투기자들인가요? 아니에요. 실수요자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대출도 크게 문제가 없고 한 6억만 어차피 난 대출받을 거였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증하고 있죠. 뭘 반증해요? 서울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상승률은 빠진 거지 가격이 마이너스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요. 한 달 반이 지났는데. 그럼 지방은요. 오를 줄 알았는데 자, 하락률이 줄기는 했는데 아직도 하락 구간이야. 제가 이거 이제 기사를 좀 찾아갖고 왔는데 대구가요. 원래 마이너스 0.47% 하락하던 국면에서 7월 달이 되면서 0.04%
아직도 하락이에요. 물론 주요 입지 이제 수성구라든지 이런 데 좀 나쁘지 않죠. 예? 수성구가 아니라 그죠? 대구 자, 청주 같은 데는 역시 여전히 미분양도 없고 좋은 데니까 상승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부산하고 울산은요 0.68% 상승을 했고요. 울산도 0.6% 상승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부산이나 대구 막 이런 곳들이 약간 오랫동안 약간 침체 국면이었는데 바닥을 다지고 조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형국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지금 요즘에는 요런 경상도 지역에 매물을 조금 낙찰받아도 괜찮겠는데 요런 생각까지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지역선거까지 1년 후에 이게 쭉 이제는 10개월 남았네요. 10개월 후에 지역선거를 또 바라고 있기 때문에 대구, 부산, 경상도 이쪽 지금 그동안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부동산이. 이거와 관련된 이슈, 강력한 완화책들을 그들이 안 갖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찍고 약간 올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경상도 지역 또한 여러분들 잘 관찰하면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서울 연립 다세대 매매 지수 요것도 함께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여러분들 볼 필요가 있겠죠. 작년 7월 달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 6월 달 3,830건에서 7월 달 6.27 대책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1,900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빌라 쪽은 사실 6억까지 대출받으면서 살 것들이 없고 빌라를 투자하는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자가 사실 조금 더 많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빌라 약간 영향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빠진 걸까요? 투기하는 사람들,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노리는 그런 수요가 매입하는 물량이 빠진 거지 이 1,900명은 뭘까요? 실제 실수요자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정도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래량이 줄었으니까는 난 낙찰받아도 못 팔 수도 있으니까는 하지 말아야겠네?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상관이 없죠? 아니 한 달에 1,900건이 거래가 되는데 우리 집이 안 팔리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가격만 싸게 넣으면 안 팔리겠냐고. 싸게 받아서 싸게 팔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네. 거래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준 거예요.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내게 안 팔릴까요? 아니에요. 진짜 안 팔리는 건 뭔지 알아요? 이멘토 나 지금 내놨는데 지금 6개월 동안 안 나갔어. 이 거래량 이 정도면 낮은 거 아닌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안 나갔는지 알아요? 부동산 가격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간 거예요. 옛날에 영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이 그래도 15억까지 올라갔던 건데 내가 이걸 14억에 어떻게 팔아?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죠. 거래량이 약간 줄은 거지 거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하세요. 우리 베프옥션 식구들은 쉬지 않고 베프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쉬지 않고 도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기도 아파트 빌라 매매 기준 거래량을 한번 보자고요. 경기도도 6.27 대책 이후에 죄송합니다. 6월 달에 15,000건에서 7월 달에 7,400건으로 확 줄었죠. 그러나 서울 거에 비하면 많이 안 줄었죠. 왜 그럴까요? 어차피 6억 정도 대출받고 거래할 물건이 훨씬 많으니까. 훨씬 많으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세대 연립 봐봐요. 큰 영향 없죠? 2,000건 거래되던 거에서 1,500건 쬐끔 빠졌습니다. 네. 이분들 다 뭐예요? 실수요자라는 거죠. 실수요자. 여전히 자 대표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매매 거래량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방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비슷합니다. 그러면 왜 6.27 대책이 먹힌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일단 그런 규제책이 터지니까 야 이거 잠깐만 좀 약간 좀 이거 지켜보자. 요런 심리가 약간 작용하다 보니까 이게 좀 죽은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뭐가 맞을까요? 사실 부동산 맷집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 세졌어요. 옛날에 원래 이런 규제 있잖아요. 아이고 몇 개월 동안 조금 잠잠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맷집이 하도 이제 SNS 발달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하도 하다 보니까 요 정도 웬만한 걸로는 그렇게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경기도에 있는 빌라 아파트 막 사나요? 옛날처럼, 옛날 같으면 좀 약간 가격 빠지고 이러니까 막 갭 투자로 막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막 사고 그랬어요. 요즘에 왜 안 사요? 경기도도 약간 좀 불안해. 그리고 생각보단 너무 많이 묶여. 왜요? 전세가 옛날에는 막 70% 이랬는데 요즘은 매가 대비 50%밖에 안 돼요. 내 돈이 몇 억씩 묶여야 돼. 근데 경기도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지금 이유가 있나? 아니야. 지금 정부의 흐름도 그렇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고 뭐 윤석열 정부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맞아. 양극화 심해질 거고 서울에 똑똑한 채 가야지. 이런 심리가 자꾸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도 자꾸 정부의 어떤 이런 이슈에 의한 환경 변화를 자꾸 경험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지금 생각들이 다들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생각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서울에 있는 빌라는 앞으로 대박날 서울의 아파트가 되기 전에 아주 좋은 보석들이다, 자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서울에 있는 것만으로도. 네. 여러분, 이 시장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매수자들은요, 어떤 분위기죠? 더 떨어지겠지. 아유, 뭐 저러다 말겠지, 좀 기다려보자. 떨어지면 움직이자.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어떤 규제를 가지고 있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힘듭니다. 예. 일단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급 물량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이번에 공급 물량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획기적인 게 아니고서는 부동산을 잡긴 쉽지 않겠다라고 보이고요. 자, 매수자의 입장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럼 매도자의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이 바람만 지나가면 우슬날 오니까 뭐 그냥 좀 놔둬놓지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옛날에는요 안 그랬어요. 예, 정말 우리 베프TV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말 맷집이 세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함께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182분이 역대 많이 들어오셨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오빠님, 멘토님 안녕하세요. 외벌이 하느라 바빠서 한동안 멘토님 못 봤습니다. 좋네요. 멘토님 말대로 부동산 손 놓으면 안 되겠네요. 결국은 부동산으로 남습니다. 맞습니다. 네, 왁세님 안녕하세요. 하남길님, 제이스킬님, 네, 좋습니다. 신용님, 네, 미세먼지님, 박미수님, 네, 오, 그렇군요. 답장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텔라님,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요, 제가 정리한 게 아닙니다. 네, 이것도 지금 밑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국토부 다방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까 위에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냥 연구자료 그냥 흘려보면 안 돼요. 팩트 체크를 해야죠. 그죠? 여러분, 공급 물량이 진짜 이렇게나 많이 모자랐었구나. 예, 지금 서울에 땅도 없는데 큰일 났구나, 진짜. 서울에 빌라 낙찰 받아서 아니면 일반 거래라도 사가지고 단타 치면 안 되겠구나. 보유해야겠구나, 한바탕. 이 사이클이 더 오겠구나. 그동안 서울 빌라 억지로 많이 눌러놔줘서 진짜 감사한 줄 알고 지금 빨리 주워놔야겠구나. 라고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는 우리 베프TV 식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프옥션의 이성재 멘토였고요. 우리 같이 잘 됩시다. 감사합니다.